만약에 많이 쳐져도 이제 한 절반이 떨어졌다고 봐요.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네, 24년, 25년, 26년까지는 부동산 경제는 절대 좋아질 일이 없어요. 저는 이제 트럼프가 오면은 난리 날 것 같아요. 무역보호주의가 서로 손실이고 서로 성장 안 하고 경제 성장이 다운이 되는. 그러면 빵이 점점 줄어들고 그럼 점점 더 싸워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실은 뭐 호우 네. 내리는 게 지금 네. 한국에서도 내리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도 진짜 맞습니다. 호우주의보 상황이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진짜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하고 계속 저희가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직접 중국도 다녀오고 하면서 계속 궁금한 점 뭐냐.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30% 떨어졌다고 계속 뉴스가 들려오는데 네. 그리고 자료 보니까 전년 대비 최근 6월 달 자료가 전년 대비 부동산 가격이 4% 떨어졌는데 네.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 5%에서 10% 추가 할인도 해준다는데 네. 부동산 매매할 때 맞아요. 그래서 또 거래가 많다고 하는데 과연 질문은 중국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다 떨어진 것이냐. 네. 네. 일단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북경 네. 이런 일선 도시잖아요. 여기는 이제는 기존 주택 판매는 가격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조금 뭐 오르는 여러 양상을 북경은 보여주고 있는다고 나왔고, 근데 그 전반 그다음에 그 다른 도시 있잖아요. 2선 도시, 3선 도시. 거기도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30% 하락했으면 이번에는 한 뭐 28% 이렇게 하락폭이 줄어들고 이렇게 데이터적으로는 나와요.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락이 이제 만약에 많이 쳐져도 이제 한 절반이 떨어졌다고 봐요.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유는 제가 뭐 우리가 그 부동산 볼 때 여러 가지 지표가 많잖아요. 일단 우리가 PR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택 가격 대비 인컴. 네네네. 네. 그래서 계산하면 제가 지금 이 책에도 부동산 전문 적었거든요. 중국 네네. 부동산은 거품인가라는 장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표를 여러 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중국은 제가 이 책을 쓸 때 기준으로 거의 30배 돼요. 30배. 거의 그러니까 30배. 한 푼도 안 쓰고 네. 중위소득 값이죠. 네. 중국의 중위소득 값으로 30년을 그대로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게 평균이다. 그렇죠. 네. 근데 심천, 선전이라고 하잖아. 홍콩 옆에 네. 선전이나 이런 데는 45배 넘거든요. 네네네. 북경도 그렇고 네네. 상해도 그렇고 임대 수익률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임대 수익률? 예. 네네. 그리고 금리, 주택담보 금리. 네. 근데 중국은 주택담보 금리가 제가 이 책에 적었지만 4.3%. 그러니까 역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리고 금리가 4.3%. 예. 주택담보 금리가. 미국 다음으로 높아요. 예.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중국 사람들이 일단 이자 부담률이 거의 뭐 만약에 우리가 중위수 한 2%대 하면 거의 2배 수준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임대 수익률도 중국은 안 나와요. 중국은 2%도 안 돼요. 한 지금 한 1.6%, 8% 사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지금 전반 이 지표로 봤을 때 일단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비해 제일 높고, 근데 중국이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일단 인구 수요층에서 보는 거죠. 인구 구조로 보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인구가 우리가 지금 13% 이상부터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15%, 16% 정도 지금 됐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됐고, 그다음에 중국의 주택 자가율, 보급률 있잖아요. 네. 이거 재밌는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지금 그 공급하는 그 주택 공급 수량이 있잖아요. 전 세계 1년에 공급하는 수량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합한 주택보다 더 많아요. 데이터가. 자동차하고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자동차가 지금 3천만 대 가까이 만들어지니까 맞아요. 1년에. 같은. 그래서 지금 중국은 자가율이 거의 뭐 100%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데이터로 하는 거니까 지금 80% 넘어가거든요. 근데 인구가 지금 또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도시화가 보통 주택 수요를 많이 증가시키는데 지금 데이터적으로는 65%예요. 근데 유럽의 평균은 유럽의 평균이 한 70%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통계오차나 뭐 이런 거 막 계산하면 대충 그렇게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도 이제 거의 될 만큼 됐다. 한국은 굉장히 높아요. 한국 그렇죠. 80% 되거든요. 근데 유럽의 평균하고 비교하면 우선 거의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를 통한 과거의 고속 성장은 이제 공간이 많이 앞으로 도시화 때문에 증가하는 수요는 한 2%에서 3%밖에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도 우리는 사실상 이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왜 그런 거 봐서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폭발할 증가할 수요는 줄어들고 근데 공급은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이미 지어놓은 주택이고 지금 짓는 주택 지금 하고 있는 주택 지금 보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면적 지금 한 60억 평방미터라고 제곱평방미터를 하는데 1년에 한 12억 평방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 공급량이 한 60억 제곱평방미터면 한 5년을 소화할 게 있는 거예요. 5년. 앞으로 5년.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급은 이미 넘어났다라는 거고 앞으로 근데 이게 데이터가 좀 다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3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근데 과대하게 보면은 제일 길게 보는 게 10년까지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요 정도에 그래서 지금 이미 지어놓은 이 부동산 가격 소화하려도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언제 다 떨어진다고 보냐면 계속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24년이잖아요. 24년, 25년, 26년까지는 부동산 경제는 절대 좋아질 일이 없어요. 네, 부동산 이 섹터가 이게 절대 좋아질 일이 없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개념이 좀 변했어요.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수요가 옛날엔 이랬거든요. 돈만 있으면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5년치, 3년치, 10년치 사이 어디 물량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다 저금하듯이 집을 사둔 모양이에요. 맞아요. 무조건 정확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있잖아. 제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국 사람일 거예요. 다 집이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설명하면 여기 한국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조선족 아주머니들 많잖아요. 그분들 물어보면 집이 3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을 3개 샀어 하면 자기가 그냥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월급을 그대로 가서 집을 다 사놓는 거예요. 그냥 차곡차게 해서 가서 집 사놓고 차곡차게 해서 기본 저 아주머니들 물어보면 기본 3개 평균. 와, 그러니까는 뭐 그게 이제 상하이라든가 선전이라든가 베이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조선족의 분이 연길 같은 것이나 이런 가격이 데가, 확 떨어지니까. 그리고 청도 이런 데도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기본 집을 그냥 돈만 벌면 집 사놨어요.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년간 올랐으니까. 쭉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특히 2008년 이후, 2010년 이후는 완전히 고속으로 올라서 2배 넘게 올라가지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 인식이 많이 이제는 집 사자는 인식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대출에서 보이거든요. 왜냐면 집 살려면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엄청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집 살려는 대출을.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도 지금 변화하고 있고 수요나 공급에서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부동산이 올라갈 그 뭐라고 하지 동기 부여가 적고 근데 중국 정부 이런 건 있어요. 이게 가격이 너무 이렇게 샥이 오고 경제가 샥이 오니까 그걸 지금 다 그런 걸 돌리려고 해요. 그 임대주택으로 지금 안 팔리는 주택들을 싸게 사서 다 사들여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돌리려 해요. 그것도 좋은 도시에서는 먹혀요 이게. 예를 들면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사람 데. 많은 동네 쉽게 얘기하면 왜 젊은 애들이 몰리니까 가니까 그리고 싸게 공급하면 더 가겠죠. 근데 특히 3선, 4선은 이 전택이 절대 먹힐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구이저우 같은 데 집 져봐야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 이유가 없다. 왜냐면 임대는 싸게 할지라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근데 집만 싸게 있어서 뭐예요?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정책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중국 경제가 왜냐하면 중국이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전 31개 성시에서 다 부동산 주도의 투자 주도형 경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책은 일선 도시나 괜찮은 이선 도시는 먹힐 수도 있는데 좀 연착륙 할 수 있는데 네. 중국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 엔진이 꺼지는 거는 못 막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 하나 궁금한 점이 예. 이걸 임대주택으로 예. 전환을 해서 뭐 아이디어 되게 좋지만 뭐 이제 1선하고 2, 3선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건데 뭐 1선은 어쨌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2, 3선, 4선 정확해요. 도시. 그래서 대출 우리가 그 특별 지방국채 지방국 특별채 예. 그거를 특별히 붙여가지고 여도는 여기다 써라 전용채 특별 전용채를 매년 1조 예, 1조 이하씩을 그건 아무데나 못 써요. 그거는 딱 여기만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 1조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그거 31개로 나눠 보세요. 얼마인지. 네네네. 뭐 몇백억밖에 안 돼요. 이래 현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조 위안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좀 많이 쳐줘도 107, 200조 원. 200조. 네. 많이 쳐줘서 200조 그렇죠. 원인데 사실은 30으로 200조 나누면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가 예. 된다면은 2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코에는 붙일 수 있겠네요.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니까. 31개 성시니까 네네.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매칭 잘 사는 뭐 상해나 이런 데서는 정부 그게 오면은 네. 매칭 펀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꾸이조나 이런 돈 없는 데는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1조 가지고는 중국이 지금 부동산 시가총액이 제가 이 책 쓸 때만 해도 한 60조 정도 되거든요. 최근 데이터는 제가 수집을 안 해서. 근데 네. 그 50조라고 해도 네네네. 그게 지금 50% 떨어져도 달러입니다, 달러. 예, 그러니까 50% 떨어진다 해도 네. 26조잖아요. 네. 근데 뭐 1조 위안 가지고 무슨 문제 해결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 떨어지는 걸 못 막는다는 거죠. 아무 돈은 그렇다고 25조를 풀 수는 없잖아요. 막으려면. 그 달러입니다. 예, 위안이 달러요, 아니고. 달러. 그러니까 예. 이거 책 계산할 때는 60조라고 예. 했고 제가 알아보니까 뭐 예. 52조 달러가 예. 나오는데 예. 거기서 이제 10% 빠지면 5조 달러씩 빠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6 하면 위안을 한 30조거든요. 6년 동안. 예, 30조고 1조 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괜찮은 도시는 조금 뭐 괜찮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안 된다. 왜? 다 돈을 양을 떠나서 네. 지방 경제 핵심은 경제가 돌아가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근데 일자리 창출이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집으로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임대주택을 준 데서 뭐 또 한국처럼 예를 들면 한국 부산이라도 테스트 하면 2시간 반이잖아요. 네네네. 중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기차 타고 출퇴근이 안 되죠. 지방에 있으면서 할 수도 있을지 예를 들어 모르지만 베이징까지 가는데 절대 안 되죠. 네네. 뭐 예. 그 주변 위성 예. 도시들은 되지만 예. 아예 성이 다른 데에서 아예 올라오면 절대 안 되죠. 뭐 그러니까 6시간 걸릴 테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지금 내놓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뭐 도시 속에 빈민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걸 뭐 다시 다 때려부숴요. 그렇죠. 새로 지으면. 짓는다. 예, 그러면 또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런 것도 어서 몇 년 차 해왔고. 지금 이미 해왔어요? 예, 2018년에 부동산 한번 그때 했고 21년에 강하게 들어가면서 또 잠깐 멈췄다가 지금 또 경제가 또 무너지고 또 그걸 하다가 그것도 어서는 뭐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또 있고 그래서 별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요즘에 쓰는 카드가 또 뭐가 있냐면 농민공들, 대학생들 이건 옛날부터 써왔어요. 옛날 원래 집 살려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호구가 없으면 보석이. 근데 그 동네 사람 그 성 출신이 예, 아니면 근데 이제 그것도 어서 2015년 이후로 슬슬 풀기 시작해서 어서 거의 다 써먹었고 다 사게 하는 걸로. 근데 요즘에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호적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갑자기 돈 들고 가서 뭐 심천이나 집 살려면 원래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는 사게 한다든지 그리고 집이 이미 하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 더 사게 한다든지 네네네. 그런 거 예를 들면 옛날에 가족으로 단위를 계산했어요. 네네. 뭐 이 가족의 집을 한 채밖에 못 써는데 어서는 가족 구성원별로 살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이 풀어줬네. 예. 근데 그렇게 풀어줬는데 그것도 도시별로 차이가 있어. 다 풀어준 건 아니고 일선은 안 풀었고 네. 뭐 2, 3선, 네, 2, 3선 네, 이런 데서 풀었어. 일선 북경이나 뭐
광주는 좀 풀기 시작했어요. 광주. 근데 다 도시별로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안 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한번 풀었으면 옛날에는 만약에 득달같이 달려들었겠지. 난리 났지. 바로 그냥 시장이 그냥 팍 올라왔죠. 이런 신호만 내보내도 그렇지. 게임이 끝났죠. 근데 지금은 그리고 요즘에 자녀들이 중국 출세는 자녀들이 엄마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국 우스운 단어로 표현하는데 전업 자녀. 무슨 말인지 알죠? 요즘에 청년 애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실업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혼자 살다가 그냥 오피스텔 이런 게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집에 엄마 아버지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제 나이 때예요. 엄마 아버지 제 나이 때는 다 돈이 많아요. 네, 집도 몇 채 있고 사실은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그게 많이 오른 집값이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정확해요. 그러니까 또 제 나이 때가 더 많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식 때예요. 우리 애도 9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부모 집에 들어와서 관리를 해주고 좀 도와주고 부모한테서 월급 받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업 자녀. 근데 이게 보편화됐어요. 되게. 이제는 부모를 위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혼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또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잘 되니까 뭐 지금 경제가 확실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양회가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며칠이죠? 오늘 지금 촬영 날짜로 17일. 7월 17일. 예, 17일이죠. 그래서 16, 지금 15부터 18일까지 내일이 끝나 4일 만땅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제가 그래서 전문 이제 3중전에 내일 끝나면 원래 미리 다룰까 하다가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 끝나고 제가 전문 다뤄줄 건데 제 유튜브에서 근데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왜 중요하냐면 시진핑 지도부가 2012년에 지금 1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10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3기가 시작이 된 게 2022년에 공산당 전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당서기가 새로 선출이 되는데 시진핑이 또 한 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 회의는 이게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되면 매일 가서 월급 받으면 일하잖아, 실제는. 중국은 집권당이 딱 공산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 공산당 대표가 전국에 한 2,200명 이렇게 많아서 2,800명 이렇게 되는 대표들이 5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해요? 아무리 일도 못하는 거 당 의원들이 5년에 한 번 만드는데 무슨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앙위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중앙위원. 그럼 중앙위원이 후보위원까지 하면 300명이 좀 안 돼요. 후보위원까지 하면. 그러면 중앙위원은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앞뒤 1차하고 7차를 빼고 왜 빼냐면 1차는 그 당대회 때 바로 열리니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7차는 그 다음에 21기 준비하느라고 열리는 회의 중요하지 않고 그 중간에 2차, 3차, 4차, 5차, 6차 회의가 열려요. 그걸 중국식 표현으로 1중전에, 2중전에, 3중전에, 4중전에, 5중전에, 6중전에, 7중전이라고 불러요. 이 중앙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여는 회의를. 근데 이번에 3중전회가 열리는 거죠. 세 번째. 3개년 만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왜 3중전회가 중요하냐면 이게 5년 임기잖아요. 한 번 선출이 되면. 근데 3중전에서 경제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매 중전회마다 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4중전회는 주로 법질서, 제도, 법치 관련 하는 게 4중전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다음에 2중전에 이런 데서는 인사 뭐 이런 문제를 하고. 근데 지금 3중전인데 10년 전에 3중전회가 그 원래는 경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시진핑이 그때 2018년에 그 2018년 그러니까 지금 20기예요. 20차 전국 당대표 회의가 20차인데 20차 3중전인데 그 전에 19차 3중전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전이니까 5년 전이죠. 5년 전. 그때는 원래 3중전에서 경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때 경제 문제를 안 다뤘어요. 처음으로. 원래는 경제 문제도 안 다룬 이유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헌법을 수정합니다. 그때 국가주석을 있잖아요. 원래 2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걸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3중전에서 처음으로 경제 문제를 안 다루고 그러니까 19기 3중전에서 경제 문제 안 다루고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정부 조직 개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만에 열리는 경제회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왜 또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 질서에서 중국의 발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미국이 제일 위에 있고 중국이 생산 공장으로서 글로벌 공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네. 한국, 일본, 독일 제조 역할을 했고 네. 뭐 이런 하나의 공급망에서 세계가 가던 중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녹여냈는데 18년 이후로 트럼프 정부 시작되면서 그때 무역 전쟁하고 바이든이 와서 다시 공급망 또 포위 전략하면서 지금 기술 경제 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 또 어쨌든 거의 확정되다시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 회의는 왜 중요하냐면 중국 정부가 이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미국하고 어떤 하나의 경제 질서 안에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경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미국과 결별을 한다는 얘기시죠? 뭐 결별이라는 단어는 좀 강한데 왜냐면 한 10년은 연착륙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 미국 그걸 디리스킹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네. 이 정도로 줄여가는 과정을. 근데 중국 옛날에 트럼프 디커플링이라고 했고 어쨌든 근데 이래 10년의 연착륙 기간이 필요한데 네. 중국은 심각하게 말하면 진짜 막 결별한다고 했을 때 중국 경제가 단도로 돌아가야 되는 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독자적 생태계를 예. 만들어서 예. 압박에도 견딜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만들어줘야 된다. 예, 네. 그 전부터 준비 좀 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러면 지금까지 모든 경제 전략하고 다른 경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겠죠. 예, 외부 요인이 완전히 이제는 달라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낮춘다든가. 확실히 낮춰야 되고 예. 그러면 내수로 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 지금 CPI나 PPI 이런 거 보면은 내수가 지금 소비가 전혀 살아나지 않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의 이런 상황에서 내수 주도형 경제를 가려면 중국이 모든 제가 이 책에 다룬 것처럼 모든 그 경제의 구조적 문제 있잖아요. 그게 아까 호정 문제, 네. 그다음에 보험 문제. 네. 중국이 한국처럼 이런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 제도라든지 보험, 양로 뭐 이런 금융 구조 문제, 이런 구조적 그다음에 토지 소유 문제. 왜냐면 이런 것들이 중국이 지금 못 가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는 토지, 집체 소유거든요. 농촌은 집체 소유, 도시는 국가 소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에 사용권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에서 프라이싱 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데 프라이싱이 시장 경제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중국 경제가 이제 시장 경제가 주로 자원 배분 역할을 했는데 토지가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시장과 괴리가 됐다. 예, 괴리가 되면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이게 이런 구조적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수 주도형으로 가기 힘들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본의 문제. 네. 자본이 뭐냐면 중국은 증권, 은행, 보험이 다 그 정부가 소유한 그렇죠. 겁니다. 국유기업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시장화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화를 해요. 금리 시장, 예금, 이자, 대출 이자 다 시장화했다. 근데 본질은 시장화 아니라는 거죠. 예, 특히 국유기업에 해서 대출금이나 이런 게 시장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정부에서 예. 야 대출금 좀 낮춰줘 이러면 짤 없이 은행에서 낮춰줘야 되는 실제 거죠. 해요 그렇게. 네네. 지금 국유기업에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의 75% 정도만 해요. 그 지금 실제 그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시장금리가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시행하는 금리가 다르다. 다르죠. 네네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토지와 똑같아요. 금리 자본도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인데 이것도 시장 원리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하는 노동력, 그게 허구 문제를 해결 못하면 사람 이동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국은 예를 들면 길림성에서 태어나면 상해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후에 도시간에 막 GDP 경쟁했잖아요. 중국은 성별로. 그러니까 이게 상해나 북경은 인재들만 무슨 말이야? 상해 호구 준다. 네. 이러니까 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못 사는 귀수나 이런 데는 인재들이 다 상해를 가버리니까 못 사는 성은 점점 못 살고 왜? 인재들은 다 대도시로 가죠. 그러니까 또 아마 이런 문제도 있었겠네.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네. 계속 토지 개발만 했겠네. 그렇죠. 지방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은 네. 이게 고첨단 산업으로 어. 상해나 북경은 막 가고 있는데 심천은
이런 나라 이런 지방 성씨는 인재가 다 심천에 빼앗기고 이러니까 집만 지었겠어. 집만 짓고 부동산이 과석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확해요. 그래서 그것도 구조 문제. 그래서 호구 문제 해결 안 하면 내수 조정으로 못 가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지금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네. 미국과 중국. 삐까삐까예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원인이 이 호종 문제 해결 못하면 또 무슨 문제냐면 국민연금 문제. 왜냐면 길림성이 흥룡강성이나 뭐 귀주성 이런 데서 받는 국민연금 소득액과 네. 상해에서 받는 소득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그러겠네. 또 빈부격차가 늘어지면서 네. 또 소비가 그러니까 내수 주도형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이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중국 경제의 빼닥이 문제라고 하는데 등서표 뭐 짱점이 후진도는 이게 고기만 먹고 잘 먹고 이렇게 막 경제를 쉽게 성장시켰다며 시진핑 지도부는 이런 빼다기를 핥아야 되고 얼마 핥는 것보다 씹어야 되니까 얼마 아파요. 무슨 말이냐면 네.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미 다 골수 다 빼먹었다.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누구한테 가서 하면 그 사람이 아프니까 개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 그렇지. 예전에는 부채를 일으켜도 경제가 살고 부동산에 의지해서 경제를 사니까 진짜 누이 좋고 매부로 다 좋았는데 네. 이제는 한쪽 축이 꺾였는데 불균형은 엄청나게 심해졌고 네. 이 균형을 맞추려면 쉽게 얘기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세금 내. 네. 예, 그리고 여기한테 돌려줘야 돼. 맞아. 이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사실은 중국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사실 어떤 것이든지 뭔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100%죠. 뭐 예를 들자면 뭐 기득권이죠. 공무원이라든가 그렇죠. 공산당 네. 당원들 네. 중심의 정부 네. 기구들이죠. 정부 개발이 어떻게 될지를 훤히 알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뭐 당연히 노른자에 있으니까 그렇죠. 정보의 우선권이 있으니까 좋은 위치를 점했을 거고 맞아요. 재산도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놔 그렇죠.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중전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게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 문제인데 1차는 월급 소득 수준 높이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산업이 전 31개 성수에 골고루 그렇지. 고부가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말한 것처럼 호종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게 인재가 다 대수로 유출이 된 상황에서 나머지 성에서는 어떻게 인공지능 산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할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산업 배분 문제에서 벌써 빈부격차가 생기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지금 1차 그러니까 고소득 산업으로 가야 1차 분배 월급이 높아지면서 한국 사람들처럼 평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는 거고 2차 분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세제 문제예요. 예. 세금 제도. 예. 세금이라는 게 뭐예요? 잘 사는 사람 거 많이 걸러 자본주의 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잘 사는 부자 거 많이 해서 없는 사람 넣어주는 게 자본주의 민주주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도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세가 있냐면 중국이 지금 제일 걸리는 세가 부동산세. 네, 부동산 소유세. 예를 없어요. 들자면. 예. 어, 네. 없어요. 더 재밌는 말씀 상속세. 예를 들면 부부간에 부부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국은 부부간이라도 소유가 남편 명의로 되면 남편이 죽어서 그냥 부인이 가져와도 50% 내잖아요. 네네. 상속세를. 예를 들면 5억인가 10억 정도 차감해주고 그 나머지 더 추가되어 오는 거는 세금을 내죠. 예. 네. 그리고 자녀한테 해도 세금을 내잖아요. 네네. 중국은 안 냅니다. 이게 1촌이라 하거든요. 야, 그럼 부에 그냥 물림이 다 되네. 예, 대물림이 다 예, 돼. 1촌이라 해요. 예. 자녀, 직계 자녀 다 1촌, 부부 1촌 이런 건 하나도 그냥 수수료만 내요. 이런 뭐 수속하는 수수료만. 이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예. 다른 예. 서류 비용. 근데 심지어 또 사촌도 뭐 몇십 프로밖에 안 돼요. 그것도 뭐 50% 이렇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남을 주면 뭐 5, 60%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속세 그다음에 또 무슨 세 중요한 게 있냐면 중국 이게 그래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이 세제 개혁인데 네네. 이게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 왜냐면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소비세가 이런 거 물건 사는 이 소비세가 원래는 다 국세였어요. 지방에서 거두는데 실제는 다 중앙에 정부로 보내는 간다? 거지. 중앙에서 다 그걸로 사실 빈부 균형을 좀 실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상해나 이런 데서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네네. 발전해서. 그러면 거기서 따보고 팁에
많이 주고 예. 좀 잘 사는 성은 좀 주고 그걸로 네. 이렇게 교부 이전할 때 좀 균형을 했는데 지금 지방 정부가 부채가 천문학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발표 데이터 다 달라요. 많게 보는 거는 미국에서는 그걸 막 60조로 보고 지방채를 네. 중국이 지금 발표한 것만 해도 40조 넘어요. 중국 네. 통계국이 발표한 네.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지방채가 천문학적으로 높게 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세금은 다 중앙에다 80% 올리고 20%만 지방에 남기는데 투자할 때는 지방 경제를 투자할 때는 80%가 지방 정부 가고 20%가 중앙에서 주니까 부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중앙 정부가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그러면 지금 국세 중에 어느 한 세금은 지방세로 주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제한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냥 소비세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근데 이게 소비세를 주게 되면 아까 그런 문제 비슷한 거예요. 일선 도시가 점점 더 잘 살게 그렇죠. 되는 거죠. 소비세 많이 거칠 테니까. 예.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키우는 거죠. 이게 또 지방세로 하면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왜냐면 지방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뭘로 해결을 해야 되냐. 그럼 어쨌든 세금 중에 중앙이 덜 가져가고 그렇죠. 지방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세금을 움직여야 되냐. 그러면 부동산세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다른 이만한 소비세를 못 움직이면 반대하는 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부동산세 도입하게 되면 무슨 문제를 앞서냐면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거지. 아, 너 부동산 얼마 갖고 있느냐? 아, 그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재산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 다 알잖아요. 하나 고정돈 딱 떼보면. 근데 지금은 중국은 그거 안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럼 그거 누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문제 다 본질적 경제 구조 문제인 거예요. 그럼 누가 다 갖고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래서 빼다기를 뜯는 아픈 문제라고 한 게 거기서 어느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11기 3중전에서 지금 그래서 두 가지 문제 다시 종합해드리면 외부 환경이 이제는 크게 변한 상황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독립 자주에 특히 신질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중국이 이제는 follow 그러니까 추격자가 아니라 어서 first mover가 되겠다라는 어서는 자기가 앞에서 끌고 가는 선도 경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전략들을 짜야 되는 거고 이거 미국과 미국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는 이게 지금 나와줘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제가 한참 구구절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하나하나 따지면 지금 듣기만 해도 얼마나 지금 답답합니다. 예, 듣기만 해도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이건 엄청난 지방 정부 간의 이해관계 문제, 그렇죠. 개인 간, 뭐 국가와 지방 간, 뭐 이렇게 다 이해관계를 건드려야 되는 옛날에는 얘 많이 가져가고 난 적게 가져가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얘 주머니고 내 주머니로 가져와야 되는 이런 문제. 거기에 그렇죠. 구조적 이 구조, 토지, 자본,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동력, 그리고 지금 기술은 신질 생산력을 해서 최첨단 기술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야 중국에 여전은 뭐 주지 마, 아무도 주지 마, 못해, 막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빼더라도 일단 이 기본 구조적 문제를 제가 이거 2015년에 사실 중국 경제라 책 다 썼어요. 조안을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출판 지금도 안 해서 1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그때부터예요. 제가 그때 논문은 발표했어요. 논문 아카데미. 근데 제가 실제는 이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는. 근데 이걸 건드는 문제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집권당이 공산당이 이익을 많이 내놔야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책을 출판할 때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거죠. 듣고만 있어도 깝깝합니다. 예, 지금. 예. 이거 예를 들어 세금제도 하나만 바꾸는 것도 예.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근데 이제 36개 사실은 31개. 31개 이제 예. 성이니까 거의 예. 국가급 예. 지방인데 지방 정부죠. 그냥 정부가 31개 모여 있는 나라인데 그걸 다 조율을 맞춰 가지고 여기 거는 땡기고 저쪽한테는 넣어주고 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상하이 같은 데가 많이 뺏겼다. 그러면 처음에 약간 뺏기는 건 상관없지만 굉장히 많이 뛰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성장할 때는 많이 줘서 주는 거 이런데 지금 다
이제는 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전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가 각자의 판이 원래는 판이 탁탁하게 질서 있었는데 이게 얼음이 깨지듯이 쫙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네. 전 세계 경제도 네. 그렇고 네. 중국 경제도 네. 그렇고 네. 그냥 판이 지금 막 깨지는 과정이죠. 네. 네.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이 익숙한 경제가 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중국 사람들 지금 인터뷰하면 다 이런 말씀 하세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 나만 결심 내리면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았다. 네.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농민공 사례를 들면 농민공들이 예를 들면 내가 내 인생에서 잘 살까 안 살까는 이런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가족을 좀 떠나서 농촌에 도시에 가서 돈 벌까 요것만 결정하면 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럼 내가 그래 우리 집을 위해서 내 잠깐 가족을 떠나서 도시에 가서 5년 10년 고생 목표 좀 딱 하면. 하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내 가정이 여러 부에 실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요즘에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풀면 뭐냐면 옛날에 글로벌 공방 하나로 갈 때는 중국이 제조 단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외국 기업도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못 벌었지만 네. 그래도 거기서 뭐 100원을 벌면은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 80까지 가면 20은 농촌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저는 농민공들이 내가 결심하고 도시에 왔대서 일자리 찾을 수 있냐? 네.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번에 그 중국에 대한 FDI 해외 지적 투자가 네. 최근 데이터 나왔어요. 안 6월. 그래도 지금 그거 적어놓고 있어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 예. 제가 보니까 데이터상으로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예, 그28%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지난달도 꽤 많이 빠진 수치가 나왔는데 이번 전년 동기 대비 28%. 이게 20몇 이게 예. 가능한 숫자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일자리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공들이 내가 도시에 올라간 데서 일자리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기 어려워졌고, 그다음 도시 사람들도 그냥 나만 조금 부지런하면 그냥 뭐 자기 인생 기획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한국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옛날하고 돈 버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막 여유 있고 이럴 때는 뭐 중국도 뭐 인도도 이렇게 여유 있게 투자도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우리 같이 가자 이러지만 이게 왜 이번에 트럼프 사태가 터지고 왜 트럼프가 또 오겠어요. 시대에서 흐름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번에 그 부통령 런니메이트로 지금 벤스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주 그 대표적인 에팔레치아 산맥에 예. 아주 가난한 백인들 오하이오 네네. 거기 그 지금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네네. 이제 몰락하는 산업에서 성장한 사람이니까 그게 다 중국이 원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힐빌리의 노래를 네. 보시면 벤스에 대한 얘기 있고 맞아요. 저희도 독일 책방에서 힐빌리의 노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영화가 네. 넷플릭스에 나와 있어요. 네. 필요하시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대표적으로 네. 시대적 상을 보여주는데 그걸 원인을 중국으로 잡는 거죠. 음. 그러니까 트럼프 오면은 지금 강하게 말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을 엄청 작살내려고 하려고 하겠죠. 왜? 원인을 중국으로 꼽으니까. 벤스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벤스가 완전히 네. 그런 대표 상징. 그러니까 여유가 서로 없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 미국의 그 블루 칼라들이 옛날 중국 농민과 똑같아요. 나만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원인을 중국으로 짚는 거고. 근데 중국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한계가 온 상황이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주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든 세계 각국들이 결국은 내 주머니 채우기 네. 바쁘지. 내가 그래서 이민을 반대하는 거죠. 내 주머니 거 뺏어간다고. 국가별로 점점 무역보호주의가 심각하게 어젠가 지난번에 그 나토 회의에서 그 끝나고 바로 그 독일이 어제는 화웨이 5G를 설치했거든요. 독일이? 예, 그거 우선 다 철수해라 지금 누가? 그러거든요. 미국이? 독일이 독일이? 예, 화웨이 거 다 썼거든요. 통신 설비를. 근데 그거 다 빼라고 해요. 독일이? 예. 독일이 중국하고 무역 안 합니까 그러면? 무역을 가장 많이 하던 나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난리 났죠. 그래 아직은 중국은 거기다 대해 뭐 맞대응 그런 건 없는데 일단은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어제는 화웨이 통신 설비 쓰지 말라고 그리고 다 빼라고. 있는 것도. 예.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토 회의가 열고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의 생활 이거는 독일이 미국
미국에 뭔가 받았다. 예, 받았다고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겠죠. 어떤 조치를 지금 가지고 해야 되냐. 야, 그럼 독일 자동차가 중국에서 안 팔리긴 안 팔리는 모양이네. 이런 느낌 팍 드는데요? 이제 어떻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냐고. 독일이 얼마나 중국에서 많이 그렇죠. 팔아먹었는데. 이제 경쟁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가 이렇게 이제는 저는 이제 트럼프가 오면은 난리 날 것 같아요. 무역 보호주의가 이게 정말 깨면 보호주의랑의 결론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서로 손실이고 서로 성장 안 하고 경제 성장이 다운이 되는. 그러면 빵이 점점 줄어들고 그럼 점점 더 싸워요. 중국이 지금 국내가 그런 상황이고 세계도 지금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앞으로 제 생각에는 2026년까지 미니멈 이게 글로벌 이 사람이 지금 오면 4년 하니까 2024년, 28년까지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2026년, 7년까지는 경제가 특히 26년까지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사실은 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나 다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인민은행 같은 곳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계속 관찰해 봤거든요. 말로만 풀어요. 실제로 하나도 안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지금 중국에서 중국 경제 참여자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중국의 장기채를 엄청 사가지고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금리가 왜 금리가 일부러 떨어지나 보다 인민은행이. 근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한 얘기 보니까 야 니네 그 금리 떨어뜨리지 마. 우리가 갔다가 저기 채권 풀 거야라고 인민은행에 의해서 제가 후배가 저희 이제 중국 마감하는 우리 관시우가 그 얘기를 해서 공매도로 쳤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게 지금 맞아. 인민은행이 무슨 갖다 채권을 팔아 갖고 있지도 않을 텐데 빌려서 판다는 맞아. 말이 돼? 돈을 풀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엉뚱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다 투자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일 것 같은데, 이제는 옛날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고 뭐 하면은 그 기업만 보면 돼요. 솔직히 거시경제에 대해서 크게 뭐 특히 워린 버핏가 인기가 있으면서 이런데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흐름을 안 읽으면 있잖아요. 큰 코 다쳐요. 이게 요즘은 경제가 있잖아요. 큰 그림을 우선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국이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M2, M1, M0로 표현이 되는데 중국이 M1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예요. 근데 M2는 11.8%가 증가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M2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M1이 줄어든다. M1이라는 게 줄어든다는 거. 기업이 그 수수입, 입출금, 예금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고 M2가 증가된다는 건 돈이 그 안에서 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M2라는 게 거기 증권도 들어가고 CD도 들어가고 다 이런 증권 상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건 거예요. 은행에서 원래 돈 풀었어요. 뭐 3천억, 4천억씩 RP를 해가 풀었어요. 원래.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 풀었는데 그 돈 가지고 은행들이 채권 샀구나. 계속 채권 사는 계속 처음에는 중국인민은행이 그러지 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돈이 M2가 증가한다는 거는 M1은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은행들이 가지고 채권시장 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은행 안에서 돈다라는 거거든요. 시중으로 안 돌고. 예, 시중으로 안 돌고. 보통 나라가 위기 오면은 만약 이런 경제가 계속 가면은 나라는 무너집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가 그런 사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금융이 이게 허잖아요. 실이 아니고 허만 커지는 거지. 이게 완전 실물 경제하고 완전 분리돼서 실물은 돈이 하나도 안 가. 그래서 인민은행이 계속 경고를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중국말로借债,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식이 없는데 빌려서 파는 것처럼 채권을 빌려서 팔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관시우가 그 얘기를 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중앙은행이 무슨 채권을 사주는 존재지 채권을 파는 존재야 막 이래서 했는데 아니에요 하고 딱 저한테 얘기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상업은행 손실 보게 하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떠나게 하려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인민은행이 원래 의도는 지수율도 인하하고 금리 인하하면 돈 풀려는 게 의도인데 그렇지. 근데 근데 실물을 안 가고 안에서 도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채권 매도를 때려버리니까 돈을 결국 걷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경제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인민은행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유동성 확대 조치를 해서 유동성을 풀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시민한테 그냥 갖다 줄 수는 없으니 은행을 통해서 풀었는데 그렇죠. 은행애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이러려니까 아니 부동산 경기도 나쁘고 맞아요. 기업 경기도 나쁘고 다 나쁜데 이거 빌려줬다 떼면 또 나한테 다 해코지 그렇죠.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중국 국채 아이고 이거 분위기 보니까 금리 떨어져가지고 우리 채권 가격에서 먹을 거 있겠어. 그래서 채권을 몽땅 사가지고 시중에는 돈이 하나도 안 나가고 맞아요. 은행권에만 있다. 이 얘기 정확해요. 그래서 그게 네. 지표로 표현되는 게 M1은 마이너스 5% 넘게 떨어지고 M2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 상품이니까 채권이나 다 거기 들어가. 그래서 중앙은행이 지금 정책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때니까 돈을 다시 걷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융통화 정책도 안 먹히고 재정 정책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까처럼 특별채를 뭐 한다든가 뭐 재정 국채를 원래 많이 발행하고 원래 이런 거였는데 돈을 거기에 실물 경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지금 뭐 뚜렷하게 효과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소비가 받쳐줘야 돼 이럴 때 국민들이 소비가 집값 내 집값이 떨어진다 네. 어떻게 돈을 쓰냐고. 예, 돈을 못 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더 저축하는 거예요. 더 저축. 아예 돈 안 써버리는. 근데 한국하고 또 다르고 미국하고 또 다른 게 중국 사람들은 그거 아셔야 돼. 노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약하죠. 한국은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돼. 한국은 정말 다 보험으로 되잖아. 내가 대수술해도 보험에서 해주기 때문에 돈을 조금 내면 되잖아.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 의료보험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가입을 했지만 회사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뭐 약 다 먹는 수준의 보험이 적용되고 진짜 막 수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집이 파산해야 되는 거예요. 집이 그 정도로. 정말 이거 말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 이게 중국이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거예요. 그게 사람들 보통 그거 알아요? 내가 넷플릭스에 미국 드라마 하나 의사 드라마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 이렇게 그 의사 드라마 배경이 뭐냐면 미국의 국립병원들이에요. 다 무료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요. 사회주의 중국은 무료 치료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본주의 미국이 무료 치료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막 뭐 갑자기 귀쪽이 사고 나고 와서 무료로 수술해주고 막. 근데 미국도 사실 의료보험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한국처럼 그렇게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중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잘 안 된 이유가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만 막 열심히 했지. 아직 중국 사람이 늙어가는 데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못 사는 데서 잘 살려면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중국의 지금 문제가 구조적 문제라는 게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보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 돈 안 쓰죠. 왜? 그냥 늙은 다음에 아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예금하는 거예요. 계속. 집을 산 것도 사실 그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집을 사면 어차피 떨어는 안 지니까 그걸 팔아서 나중에 뭐 노후 보장 그것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또 자식이 있으면 대학 보내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식도 안 이러니까 중국은 계속 저축만 그러니까 이게 참 정기예금 이런 거 만들다가 M2는 늘어나는데 M2가 지금 내가 최근 데이터 아까 오면서 봤는데 300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GDP가 지금 한 120조 정도 되는데 M2가 300조. 말도 안 돼. GDP보다 훨씬 많은 돈이 예금 통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실물 경제를 안 가고. 그래서 이번에 11기 3중전에서 여기에 대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번 경제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까지 처방은 다 내놨는데 안 먹힌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10년 결정할 경제 정책이 무엇이며 이 10년이라는 건 미국과의 미국과의 독립된 생태계를 얘네들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근데 뭐 나는 지금 내일까지 하지만 그냥 중국 시진핑이 내놓은 답은 신질 생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술 선도국가 되고 내가 첨단 기술 직접 할 거고 원천 기술 뭐 이런 어쨌든 미국에 의존하지 않은 독립된 기술 자립국가가 되겠다라는 건데 100% 그거예요 키워드가.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중국이 만약에 외부 환경이 무역 보호주의로 이렇게 힘들면 수출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내수인데 내수를 하려면 아까 말하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가 어떻게 올라오냐 이거죠. 왜? 빈부격차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딱 들어보니까 복지 시스템 깔아주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기 전에는 사람들 돈 안 쓰겠네요. 절대 안 쓰죠. 예. 근데 그게 그런 데서 표현돼요. 옛날에 그 웨이챗이 있잖아요. 한국말은 카카오톡이잖아요. 중국은 웨이챗 쓰는데 그게 홍보라는 게 있어요. 네. 홍보라는 게 뭐냐면 막 중국 제일 큰 명절이 구정이잖아요. 네네. 음력설. 그다음에 옛날 같으면 음력설이 오면 거기서 홍보가 비처럼 떨어졌어요.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끼리 기분 좋아서. 아, 뭔지 사람들이 알겠죠? 예.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로 돈 주듯이 네, 그냥 송금해 주듯이. 그냥 중국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음력설에는 서로 홍보를 주는 문화. 아, 그러니까 세뱃돈을 그냥 주변 사람한테 막 뿌리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옛날 빨간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이래 서로 축하한 다음에 이래 홍보를 주는 게 문화잖아요. 근데 후에 이게 IT 기술이 발전한 플랫폼이 나면서 그게 웨이챗 페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명절이 오면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 동창반, 대학교 동창반에 지금 뭐 한 60명이 있다면 서로 그래서 홍보를 뿌리는 거죠. 서로 명절이니까. 서로 막 쏘는 거예요. 막 쏘는 거지. 이게 다 나눠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거의 없어요. 홍보 쏘는 게. 정말. 그리고 꼭 뭐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모르는 그 그룹에서도 홍보를 서로 쐈어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근데 그래서 나는 옛날에 구정만 오면 거기서 뭐 몇십만 받는 건 더 일도 아니었어요. 홍보로. 네, 나도 쏘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문화 거의 이제 거의 이렇게 안 보여. 홍보가 잘 안 보여요. 정말 어렵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단면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쉽게 돈을 이렇게 막 썼다면 지금은 좀 나중을 위해서 어떻게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11기 3정전에서 세제 개혁이 결국은 중국이 소비 내수 주도형 경제로 가려면 세제 개혁이 필수인데 필수지. 이 필수를 못하면 모든 건 다 공무원 구호에 불과하죠. 지난번에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토지 관련 부동산 관련 소득세 하나 못 만들었는데 시진핑이 실제로 정말 힘이 있느냐 의문이다. 맞아요. 힘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과의 싸움인 거죠. 근데 만약에 결국 중국이 사실 지금 더 가려면 아까 말한 건 토지, 그다음에 그 자본, 금리 이런 시장화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시장에 의한 자원 분배를 확대해야 이게 생산 요소 효율성이 TFB가 극대화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장 원리대로 안 돌아간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 요소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며 그리고 노동력이 마음대로 이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예를 들면 원래는 노동 시장이 시장화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기주에서 예를 들면 기주에서 우리 반도체 할래 이러면 만약에 노동이 자유로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최고 인재를 남이 이제 상해서 1억 줄 때 우리 10억 줄 거야 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낙후한 성실해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 상황에서 왜 국진 민퇴를 했냐? 그러니까는 민간 기업을 제어하고 뭐 물론 그 현재 중국 현지에 계신 분들은 알리바바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너무 그 알리바바라는 게 쉽게 말하면 중간 유통상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양극화를 더 확대시켜 버렸는데 근데 왜냐면 이게 중간상이라는 게 사람들을 인력을 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게 중간상 다 없애버릴 바람에 양쪽만 좋게 됐죠. 소비자와 뭐 생산자만 좋게 됐는데 중간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거 맞죠? 그리고 뭐 한국 담당자가 몇 명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소수의 인원들을 하고 하니까. 근데 뭐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진 민퇴 이렇게 그래서 중국 이게 어떤 말은 제가 못하는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건 있어요. 중국 경제 역사를 보면 49년 중화민국공화국이 설립 신중국이라 하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가 집권한 49년 지금 또 75년이 된 거잖아요. 이 역사를 보면 그런 건 있어요. 그 78년 개개방한 이후에 그 전에는 막 극한의 사회주의니까 지금 북한 같은 데니까 빼고 극한의 사회주의 북한 같은 경제 빼고 78년 개개방 지금까지 보면 한 40년 넘는 세월을 보면 그건 있어요. 시장 요소를 도입을 해버리니까 누가 크냐면 민간 경제가 커버리잖아요. 결국은. 근데 사람에게 돈만 있으면 목소리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세지니까 정부 말을 잘 안 듣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서 빵권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보냈더니 루알라, 그러니까 루알라는 게 난장판이 됐다. 혹은 이렇게 그래서
또 쫙 꽉 재요. 정부에서 다시 꽉 재요. 그러더니 경제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공산당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고 공산당이 나를 잘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게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중국에서는 풀면 난장판이 되고 꽉 지면 경제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보통 정부가 등서평, 장저민, 후진터, 시진핑이 들어왔는데 시진핑 일단 빼고 얘기하면 그 전에 그래서 장저민 때는 막 풀어준 거예요. 막 풀어준 거예요. 근데 또 후진터 때 와서는 또 술 쫙 지려고 가보니까 또 경제가 또 죽어버리니까 또 풀어요 다시. 이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후진터 결국 풀었어요. 그래서 2008, 7년까지 고속 성장한 거거든요. 후진터 때도. 네. 근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와 보니까 말이 이게 북경에서 고궁에서 말이 지방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제 변한 거는. 그럼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거세요? 그러니까 쫙 진 거죠. 결국 돈 있는 자가 목소리가 두꺼우니까 그냥 중앙에 더 국유에 더 집중. 이래야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짓게 된 거죠. 그럼 이번 삼중전에서 이 부분도 한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확한 그 질문인데 그거예요. 그래서 삼중전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아까처럼 국제 무대에서 막 서로 좀 이렇게 살던 동네에서 이제는 독립적으로 국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네네네. 근데 누가 국제 사회가 도와줄 거냐는 다른 문제고 그렇지. 일단은 그 역사적 도전에 와 있고 국제적으로는 네. 국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등소평에서 개혁이 주요 메인 줄기였잖아요. 네네. 중국 경제의 메인 줄기가 개혁이랬다는 거죠. 막 계획했던 걸 다 풀고 하다가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오면서 아 이제 잡아야 되네 이렇게 잡으니까 경제가 많이 지금 많이 어떻게 활성화를 잃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는 두 번째 지금 10년 끝났고 두 번 3기가 시작되면 또 한 10년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갈림길에 그래서 편이 계속 개혁이냐. 그 중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어요. 무슨 개혁이냐. 개혁은 다 끝났다 이제. 이제는 안정화다. 그동안 개혁의 성과를 갖다가 이래 우리가 땅을 다지듯이 다 팠다. 땅은 다 팠다. 네. 이제 천천히 다져야 된다. 그래서 우선 계획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지는 단계다. 관리 이런 게 중요하다. 네. 제도 완비 이런 주의가 있고 옛날에 리커창 같은 이런 쪽은 아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쉬운 개혁만 해왔다면 이제 그 진짜 어려운 개혁을 뚫고 나가야 된다. 진짜 개혁을 해야 되는 거다. 이주의자로 나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번에 11기 삼중전이라는 게 미래부터 장기 경제 정책을 정하는 방향이 이 회의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을 하냐 이거죠. 앞쪽이냐. 앞쪽에는 좀 시진핑 쪽이죠. 이제는 제도 강화 다져야 되고 오히려 당의 건설을 더 부패를 엄청 때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어제부터 당 건설을 강화하고 법치 강화하고 제도 강화하고 뭐 지금 뭐 의료 부패를 엄청 때리고 있어요. 의학 쪽을, 금융 쪽을, 군사 쪽을. 그동안 전 10년에 못했던 부패를 엄청 이번에 그 국방장관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엄청 부패 지금 엄청 하고 있거든. 또. 네네. 그래서 이 앞에 이주이고 이 뒤에는 완전히 아까 말한 제 말한 것처럼 아니다. 토지, 예? 호조 이게 다 기득권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자본, 이 시장화 안 되는 걸 이제 더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쪽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연구학자로서 네네. 중국 경제 가려면 이쪽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답답할 것 같다. 근데 또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니다. 사실 중국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왜? 미국 경제가 미국 경제가 보여주듯이 미국 경제를 보면은 만약에 이쪽으로 가버리면 미국 경제와 같은 체질이 되는데 미국 경제의 역사를 보면 경제 위기가 반복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리고 결국 금융이 허로만 가게 되고 제조는 다 잃게 되고 소비로만 가게 되면서 소비로 가는 경제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진핑 머릿속에 딱 있어요. 미국이 왜 저러냐? 소비로만 가는 경제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예. 저도 삼중전에 그냥 예. 가볍게 그냥 맨날 회의를 하니까 그 중에 하나겠다 했는데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어쩌면 거군요. 시진핑이 위대한 주석이 되냐? 아니면 오히려 중국 경제의 발목이 되는 주석이 되냐를 결정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단숨에 달려왔나 지금.
너무 지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큰 한 축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귀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안유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여러분이 이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